파산 없는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구조화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신용 위기까지 가는 상황이 돼야 기본적으로는 겨울로 들어가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질문은 어떤 거냐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주식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순환적 사이클.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인모스트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제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 사이클은 경기 순환적 사이클이 있고 사계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구조적 사이클이라 그래서 기술의 시대와 그다음에 세계화 시대가 번갈아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제대로 참고해야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순환 사이클 4계절에서 겨울 얘기를 드려요. 이 겨울 얘기란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지는, 그래서 이걸 부르는 이름은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피델리티라는 데서 말하는 비즈니스 사이클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침체,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그 성장, 그다음에 다시 침체로 돌아가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은 사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되게 일찍 그런 이론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에 삼봉 이런 거 전부 일본 쪽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먼저 들어온 게 많아서. 근데 그 중에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내신 사계절 이론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이런 식으로 부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저는 제 이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했던 주식시장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보시면 질문하신 것처럼 겨울이 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금리로 구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구별하는 점이 있는데 금리로 구별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봄은 금리가, 겨울은 금리가 인하되는, 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구간이라면 봄은 금리가 하락하다가 금리가 인하되다가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을 말하는 거죠. 주로 연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연준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다가 금리 인하를 멈추면 그때부터 봄이라고 부르고, 이때를 유동성 장세라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때 경험하셨던 코로나 3개월 코로나로 해서 급락했던 3개월 동안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그해 겨울에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 상승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 왜 그러냐면 연준이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을 정부가 쓰는 바람에 올라가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하거든요. 이 유동성 장세를 봄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거로부터 시그널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은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기간을 여름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전쟁이나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상황으로 온 이런 인플레이션만 아니었으면 연준이 올해처럼 이렇게 빨리 올릴 일이 없었고, 원래 연준은 어떻게 금리 인상 계획을 말했었냐면 올해 들어서 한두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목표도 하반기에 들어가서 한두 번 정도 올리니까 0.25씩 해봐야 0.5 정도밖에 올해 말에 가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다라는 해 정도였는데 올해가,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 11월부터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서 올해 지금 6월까지 계속해서 휘몰아친 광풍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금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않다라는 의견을 내면서부터 그냥 금리 긴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행됐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지금은 여름 장세에 들어가서 이제 초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작년도에 테이퍼링이 이제 예고됐던 거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 매수하는 양적 완화를 멈추는 그런 긴축이 먼저 진행되고, 예정됐던 대로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광풍이 불었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기간을 여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가을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될 때, 경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다시 둔화되는 조짐이 보일 때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중립금리라 그러는 걸 중요시한다. 연준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경제 체질,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경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라는 걸 연준은 다 플랫이라고 말하는 점도표 안에다가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롱거런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올해 3월 달에 2.4, 이번에 6월 달에 발표한 거로는 동일하게 그냥 2.4에서 2.5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기본적인 경제 체력은 2.5에서 3.0 사이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정도인데 사실은 몇몇의 의원들에 따르면 2.4에서 2.5로 보는 게 거의 타당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경제 체력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다가 멈추고 계속 옆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동결이죠.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기간을 저희는 경기순환적으로는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역금융 장세라고 말하는 우라카미 군유는 역금융 장세가 진행된다라고 하고 그 금리를 옆으로 그러니까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수요가 부족하고 점점 둔화되면서 다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겨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겨울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5번, 6번씩 계속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코로나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강력한 리세션의 경우에는 한 두 번, 세 번 만에 2.5% 금리를 완전히 제로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내리는 기간을 우리는 겨울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경기가 나빠서 그걸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가이드라인은 겨울에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동안에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빠져서 결과물로 내리는 거니까 그 금리 인하를 멈춘 때부터 사는 게 맞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봄장세 개인 투자자인 경우는 금리가 인하되다가 멈추고 동결되는 시점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 그런데 겨울이 금리를 올리다가 말고 가을이 온 다음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이번에 연준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급하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거를 또 조금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할 수 있다. 2019년도에 또 실제로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불렀고 이와 같은 사례는 1994년도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례, 우리의 모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연준이 긴축을 강력하게 하지만 왜 강력하게 했다고 말하냐면 1994년도에는 1년 동안 3%의 금리를 인상했어요. 1년에 3%를 올렸으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서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고 거의 빅 스텝으로 거의 채워져 있었고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긴축이 진행됐지만 94년도는 11번의 연준의 긴축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왜냐하면 나머지 2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침체가 안 오긴 11번 중에 침체가 안 온 게 3번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의미의 침체가 안 온 건 요 94년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우리가 연착륙을 해보겠다라고 처음 말을 할 때 94년도 사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게 94년도와 2019년도의 공통점은 뭐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걸 동시에 똑같이 시행했다. 94년도는 금리를 3%를 1년간 올렸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에 바로 3번 금리를 인하했고 그 당시에 이거를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불렀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연준이 바로 직전번 금리를 올릴 때 2015년도부터 15년 한 번, 16년 한 번, 17년 3번, 18년 4번 이렇게 9번을 올린 뒤에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7월 달부터 연속해서 금리를 3번 내린 인슈어런스 컷이 있었다. 이때
제롬 파월, 그때도 제롬 파월 때였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말했던 이유가 이것은 리세션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말해서 인슈런스 컷이라고 했고 94년도에도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보험적 금리 인하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제가 말했던 시장 사계절 순환에서 겨울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내린 거는 겨울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다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특별하게 보험적 금리 인하니까 리세션으로 인해서 내리는 금리 인하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다가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이번 경우에 아주 크게 하락한다면 급락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계속 금리를 내린다면 그거는 겨울을 봐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하신 내용은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번에 적용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과 같으실 겁니다. 아마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답만 드리면 지금처럼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환적 그 사계절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뭐랄까 반영률이 높은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다소 그 사이클들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별히 이번 경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생긴 에너지와 농산물에 대한 이런 공급 관련된 쇼티지와 그 다음에 바로 직전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특별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전의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게 아주 짧게 이루어진 리세션이었지만 이 리세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투입한 양적 완화의 양은 그 심각했던 금융위기 때보다 2배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4조가 아니라 8조 이상 쏟아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의 자산은 4조에서 4조가 늘어서 9조 가까이 9조 가까이에서 지금 양적 축소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재정정책으로 쏟아부은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양의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런 그 양적 완화와 전쟁이 이루어진 이런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예외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사이클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하겠고요. 뭐 매번 말하면 매번 예외가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상황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제가 순환적 사계절 사이클을 설명할 때 과거하고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책에도 약간은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오늘은 시간을 짧게 답을 하기로 해놓고 제가 자꾸 길어져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그 자본시장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진폭이란 게 뭐냐면 순환 사이클이라면은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잖아요. 고점 대비 저점의 폭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50년 동안 글로벌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그 GDP가 좋을 때 떨어졌을 때 폭이 굉장히 작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뭐 저성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나쁠 때와 좋을 때의 그런 폭이 굉장히 좁아졌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작아졌다고도 말씀할 수 있고 GDP의 진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리먼 사태 이후는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2000년대까지는 거의 7%포인트 정도의
그 GDP 성장률의 그런 어떤 GDP가 성장하는 성장률이 7% 갔다가 마이너스 들어갔다 할 정도로 진폭이 있었다면 리먼 사태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2%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때 처음으로 그 완전히 마이너스도 깊게 내려갔지만 올라갈 때도 6%대를 분기에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으로 따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진폭은 과거보다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에는 GDP, 미국 기준이죠. GDP 성장률의 폭이 3%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늘 그랬던 게 아니죠. 과거에는 2000년대까지만 초기까지만 해도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좋을 때는 8%대까지 갔다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를 내긴 리세션이 마이너스니까요. 이 정도 진폭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왔냐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처음으로 사용한 양적 완화 그 이전까지는 통화정책 중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으로만 모든 위기를 극복해 왔다면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사용합니다. QE라는 거죠. 그래서 QE 1, 2, 3를 했는데 이 QE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돈을 풀어서 그 디레버리지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만 부도가 나고요. AIG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은행들이 다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먼만 문제가 컸느냐? 그렇지 않고요. 리먼을 부도냈더니 완전히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대 공룡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AIG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 은행들을 리먼처럼 처리를 했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리먼을 한번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그 불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려냈었어요. 대마불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2009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좀비 경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그럴듯하게 부르면 이렇게 파산 없는 자본주의. 파산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만큼 만약에 파산을 내버리면 그게 디레버리지거든요. 문제가 있고 빚이 많은 데는 그냥 빚 갚다가 일단은 파산을 하고 자기가 갱생해서 이렇게 회사라면 부도 처리를 해야지만 건전해지는데 그 디레버리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준이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2월, 3월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금리를 내리는 건 이전에도 했던 금리를 강력하게 내렸지만 거기에 바로 이어서 뭘 했느냐? SMCCF라 그래가지고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정크본들을 사주겠다라는 선언,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도나는 회사들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일단 시스템 위기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 코빗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채로 빠르게 회복됐던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 위기로 어느 정도 전이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막는데 돈도 막대했고 연준의 결론은 회복이 불가능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먼 부도 내고 나서 중간에 나머지들은 다 살리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양적 완화가 이번에 코로나 때는 더 빠르게 시행됐고요. 그러니 형제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좀비 경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디레버리지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특성상으로는 그게 매우 약합니다. 경제 자체가. 그래서 이 아까 진폭이 작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죽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태의 기업들도 다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폭이 크질 못해요. 약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을 때와 작을 때의 폭이 작아져 버렸어요. 금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 다음에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때 예전에는 6%, 10%까지도 올릴 수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지금은
금리를 바로 직전번에 코로나 직전번에 2.5%까지 올렸어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릴지 아직 결정 안 났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월가나 저의 의견도 그런데 심하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경제 이 근간이 좀비 경제 혹은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굳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같이 붕괴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아시다시피 약한 고리가 먼저 터져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3%, 5%를 참을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다 다를 겁니다. 아마도 부채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면 금리가 1%, 2% 오르는 게 아주 고통스럽게 약한 고리가 먼저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거밖에 안 올렸는데도 엄청나게 올린 거죠. 그런데 금리로 보면 1.75까지밖에 안 갔는데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 있죠. 물론 아직 위험을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3%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 약한 고리들은 터져 나오는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약한 고리 속에는 신흥국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약한 고리들이 터져 나오는 중에 신흥국들이 이제 신음을 하고 파산을 하고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먼저 일어나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이클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큰 진폭의 사이클도 잘 그렇지 않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소순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소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설명을 길게 하게 돼서 어떤 거냐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뒤로 봄이 왔을 거 아니에요? 위기가 리세션이 왔으니까 봄 장세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여름 장세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사이에서 봄이 지나고 나서 여름 구간에서 그 여름이 되는 어느 정도 위기는 아니고 회복은 됐는데 완전히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못 가고 그 안에서 또 소순환 4개 그 소순환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갑자기 양적 완화로 좋아지던 경제가 또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가 16년도 1월, 2월에 제가 기억하는 그 급락장세 그때 중국 부도소리 터졌고 글로벌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진짜 악소리 나게 빠졌고 그때도 2016년 1월, 2월 아주 그냥 공포가 지배했었고 그러다가 5월달 이후부터 하반기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7년 내내 제가 제 방송을 본 분들은 여러 번 보셨어요. 2017년은 진짜 평탄하게 내내 1년간 내내 올랐어요. 리플레이션. 그래서 디플레이션 오고 리플레이션 오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내내 골디락스가 진행되다가 2018년도 12월에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그게 2018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처럼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는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 2019년도에 금리 인하 3번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큰 사이클 안에 소순환들이 반복되는 진폭은 작아졌고 소순환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순환 사이클이 생겼다라는 게 특징이라서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을 하자면 첫 번째는 보험적 금리 인하는 겨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리다가 보험적 금리 인하도 채 하기도 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보험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코로나 때처럼 혹은 금융위기 때처럼 지속적으로 제로까지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겨울로 봐야는 맞습니다. 겨울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뭐 중간에 사이클이 생략된 것과 상관없이 리세션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제로까지 내려야 되는 상황.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거가 동반돼야 되냐면 아까 제가 2008년 이후에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월가에서 말하는 말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침체를 동반한 약세 베어마켓이 된다면, 침체가 동반돼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려면 파산 없는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구조화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신용 위기까지 가는 상황이 돼야 기본적으로는 겨울로 들어가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미리 연준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신용 위기까지 가는 상태가 안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신용 위기가 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터져 나오는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가 폭발하게 돼요. 부채가 심각한 사람들은 아까 약한 골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데 사람과 기업이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연준이 그걸 회수하고 수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먼저 살려내게 돼 있죠. 그런 거를 못할 정도 되면 어떤 거냐면 신용위기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겨울이라고 봐야 합니다.